적벽 대전 이후 조조는 북방에서 수세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대대적인 전쟁에 대한 야망은 한풀에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비와 손권이 형주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사이 조조는 대신에 내치에 전념했고요. 비록 적벽 대전에 실패를 겪었지만 조조는 황제였던 헌제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유비나 손권에게는 없는 명분과 정통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적어도 중국의 수도를 포함한 북방은 조조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조조의 권세는 황제를 능가했죠. 조조는 황제를 핍박해서 황제가 자신을 제후로 임명하도록 하고 구석이라는 특권까지 하사받았습니다. 구석이란 첫째, 이동 시 2대의 수레로 움직일 수 있고, 둘째, 골룡포라는 옷을 입을 수 있고, 셋째, 황제 앞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고, 넷째, 집 대문과 기둥에 붉은색을 칠할 수 있고, 다섯째, 황제 방으로 올라올 때 신발을 신고 올라올 수 있었고, 여섯째, 300명의 호위 병사들을 거느릴 수 있었고, 일곱째, 도끼를 가지고 다닐 수 있었고, 여덟 번째, 붉은 활과 붉은 화살 100개와 검은 활과 검은 화살 3000개를 소유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옥으로 만든 그릇으로 술을 빚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이게 뭐야? 그 정도가 뭐 특권이야? 하실 수 있지만 전제 군주제가 확립된 황제의 나라에서 사소해 보일지라도 황제만 할 수 있는 상징적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위를 제후에게 나눠준 겁니다. 소설에서는 조조가 처음으로 지방에서 군대를 조직할 때부터 함께해온 책사 순욱이 조조의 구석 수용을 반대하다가 조조 눈밖에 나서 자살하는 이야기가 있죠. 실제 역사에선 순욱은 병에 걸려 죽는 것으로 나오지만 조조가 구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언짢아 하는 기색을 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순씨 집안은 한나라 대대로 부정부패에 반대해오던 청류파 가문이었습니다. 한나라 부흥이라는 목적을 꿈꾼 순욱은 처음 조조가 거방했을 때의 그 순수 어린 목적에 이바지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구석을 받기 시작하면 조조가 한나라 부흥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조조의 정의관이 퇴색되었음을 소설에서 상징화한 이야기가 바로 조조와 순욱의 대립, 그리고 순욱의 자살입니다. 한나라의 신하들은 이런 조조에게 아첨하는 쪽과 비난하는 쪽으로 나뉠 수밖에 없었겠죠. 조조를 비난하는 쪽은 대놓고 조조를 욕할 수는 없었고, 속으로만, 그리고 뒤에서만 후한 황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통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어떻게 보면 난폭한 건 동택이었는데 무서운 건 조조 쪽인지도 몰라. 폐하께서 조조를 무서워만 하시고, 하긴 뭐 우리도 그렇게 발발 떠는데. 그래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쩌게 우리가 조조를 제거할 힘이 있냐? 뭐가 있냐? 지난번 적벽전투에서 패전한 이후로 유독 예민해졌어 조조는. 아이고, 이게 누구셔? 이 사람들 다 모여있었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다들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몰라. 조승상 험담이라도 하고 있었나? 아니면 역적 모의라도 하고 있었나 보지. 말은 삼가시게, 역적질은 누가 하고 있는데? 야 참아. 더 해봐. 역적질 누가 하고 있는데? 설마 우리 조승상이? 그래, 만난 김에 말해줄 게 있다. 곧 우리 신하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황제 폐하께 조승상을 왕으로 책봉해달라고 부탁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거들면 돼. 알겠지? 아니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너희들 미쳤어? 왕? 왕이 뭐 옛날에도 공이 있는 신하들은 황제 폐하가 왕으로 임명해주고 그랬잖아. 니네 최종 목표가 왕이 맞아? 더 나아가는 거 아니야? 더 나아간 게 뭔데? 네 입으로 말해봐 어디. 조승상을 왕으로 임명하고 나면 니네 다음 황제 폐하를. 야 말 조심해. 야 니네 똑똑히 들어. 한나라 그렇게 쉽게 안 망한다. 214년 조조에게 아첨하는 신하들끼리 조조를 왕으로 임명하자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자 헌제의 부인이자 황후였던 복황후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왕은 황제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왕으로 임명되는 것이 그렇게 큰일인가 싶다마는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조가 굳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황제를 폐위하고 본인이 황제가 되려는 속셈이기 때문에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놀랬어? 조승상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죄송합니다. 쏘리. 야 이 새끼야, 너 운전 똑바로 하네? 귀하신 분들인데 다들 놀라셨다잖아. 죄송합니다 폐하. 더 이상 참지 못한 복황후는 자신의 아버지 복원과 함께 반조조 세력을 규합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이대로 있다간 눈 뜨고 코 베이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하오나 황후마마,
상대는 조조입니다. 더 이상 조조가 황제 폐하를 겁박하는 일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미 조조에게 반기를 품은 신하들도 상당수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귀합해 주십시오. 조조를 독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유비와 송권에게 조조를 공격해달라고 편지를 보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황후마마.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조조에게 죽게 됩니다. 좋습니다. 조조를 독살하겠습니다. 조조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꽤 많았고 복원과 복황후 그리고 반조조 세력들은 비밀리에 유비와 송곤에게 연락해 조조를 공격해줄 것과 본인들도 내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제거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복황후가 거사와 관련해 은밀하게 아버지 복원과 편지를 왕래하는 도중 편지가 조조에게 적발되었죠. 하마터면 황후가 계획한 반란에 꼼짝없이 당할 뻔한 조조는 군대를 동원해 복원을 비롯한 사건 가담자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체포했습니다. 물론 복황후도 체포되었습니다. 복황후는 자신의 방 벽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조조의 병사들이 복황후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갔다고 합니다. 부인! 폐하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나서는 바람에 그대가 나를 지키려다 이렇게 된 게 아니오. 폐하, 저를 살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군. 황후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내가 뭘 해줄 수 있단 말이오. 예, 폐하. 그래도 전 폐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의 아이들만큼은 지켜내 주십시오. 황후! 사건의 주동자였던 복원을 포함한 연루자들 200여 명이 처형당했습니다. 복황후도 물론 살해당했고 심지어 헌제와 복황후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들도 독살당했습니다. 이후 조조는 자신의 둘째 딸을 헌제와 혼인시켜 황후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권력자에게 외척이란 서로가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조조는 아싸리 자기가 직접 외척이 되어버린 거죠. 이 피바람이 불고 2년 후였던 216년 조조는 결국 위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조조가 힘들 때부터 늘 함께 해오던 책사 순유가 이번에는 조조의 위왕 등극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순유는 조조의 위왕 등극을 적극 찬성하던 한 사람이었고 하필 그맘때쯤 순유가 죽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선 순유가 조조의 위왕 등극을 반대하다가 순욱처럼 조조에게 버려져 쓸쓸히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나오죠. 아마 순유와 순욱을 묶어 조조의 거대해진 욕심을 비꼬기 위해 극화된 설정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조조가 위왕으로 등극할 때도 경기 위황의 난이라는 반조조 쿠데타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진압되어 이때 또 피바람이 불었죠. 비록 조조는 살아생전 황제를 폐위시키지 않았고 위왕으로만 있었지만 이렇게 몇 차례 잔인한 숙청을 통해 조조의 반대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조의 아들이던 조비가 그렇게 쉽게 헌제를 폐위시키고 위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거고요. 헌제의 입장이나 한나라 황실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렇게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라가 위나라에게 멸망당하는 이 태클을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위나라도 망하게 되거든요. 조조와 조비가 헌제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졸씨 후손들이 겪게 된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왜 조조는 마음만 먹으면 헌제를 폐위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조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조조는 제 나름은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조가 처음 군대를 모아 황건적의 난과 단동탁 토벌군에 참전했을 때 목표는 한나라의 부흥이었는데 이제는 직접 한나라를 무너뜨려야 하는 입장이 스스로 껄끄러웠겠죠. 한편 유비는 형주에 이어 서쪽의 익주까지 장악하여 바야흐로 본인만의 근거지를 완성합니다.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유비는 근거지를 전부 형주에서 익주로 이사왔습니다. 그래도 형주도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믿을만한 사람에게 형주를 다스리게 해야만 했죠. 유비는 관우를 선택합니다. 관우는 유비의 사람들 중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관우 정도가 되어야 형주를 다스릴 수 있다고 판단한 유비는 안심하고 근거지를 익주로 옮겨왔죠. 제갈량의 계획이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제갈량은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고 양갈래에서 조조를 향해 진격할 계획이었잖아요. 유비가 이 익주를 점령했다는 사실에 조조는 한중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한중 지역은 지금의 사천성에서 중국 북방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거점 지역으로 삼아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조조가 먼저 한중을 장악했던 거죠. 물론 한중 지역은 유비가 다시 뺏어서 갑니다. 216년 조조가 위왕이 됐다는 소식에 유비도 스스로 한중왕에 등극합니다. 한편 손권은 부들부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손권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자기 군사들 피해
피 흘려서 적벽대전에서 승리했는데 형주는 제갈량과 유비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꿀꺽해버리니 꼭지가 돌만하겠죠. 적벽대전은 조조와 손권이 치른 전투인데 형주를 최종 장악한 사람은 유비이니 두 사람 모두 억울했겠죠. 그렇다면 조조와 손권 두 사람이 연대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원래 유비와 손권이 동맹 관계에 있었으나 손권은 이 동맹의 효력에 의문을 품으며 무엇보다 제갈량에게 이용당하는 느낌이었고 조조도 유비 손권 동맹을 깨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조조와 손권이 양쪽에서 형주를 옥죄어오면 유비가 형주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당시 유비는 서쪽에 주둔하고 있었고 형주는 동생 관우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관우에게 크나큰 위기의 그림자가 엄습해오는데요. 장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형주성을 빼앗겼습니다.